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주의 소설이야. 사실주의 소설인데 이게 초창기 소설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감정 과잉 이런 거에 속하는 소설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사실적이긴 한데 이제 너무 한쪽 편에 서서 그 서술자의 긍정과 부정이 되게 명확한. 왜냐하면 소설은 문학이니까 좀 간접적이어야 되고 비유적이어야 되고, 원래 문학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 소설의 한계이기도 하다라고 기억하면서 보면 돼. 일단 보면 어두워가는 황혼 속에 음침한 동묘는 여전히 우중충하였다. 이 첫 문장은 좀 중요해. 왜냐하면 일단은 어두워가는 분위기니까 좀 우울하고, 그 다음에 동묘가 원래 그 쉽게 얘기하면은 공동묘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묘지, 신성한 곳,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그 현실 속에서는 우리한테 신성한 장소였던 게 일제강점기에도 신성성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현실도 담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어두워가는 황혼 속의 음침한 동묘는 약간 조선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좀 이르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두구둑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있는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섰다. 근데 이제 이 사람 뭔가 긴장하고 들어서는 중이야.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 옆 바로 그 자리에 헙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 헙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를 도깨비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도깨비랑 싸워보겠다라고 마음먹고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지금 수특에 실려있는 부분이. 그러나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의 나는 아니었다. 자, 나에다 동그라미하고 1인칭 시점. 나도 여기서 가난한 도시 노동자야. 그래서 동묘에서 노숙을 해. 그러니까 약간 서울역 같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이 사람 노숙하다가 도깨비를 만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간 게 전날 밤이야. 그리고 내가 도깨비 따위한테 이렇게 놀라서 물러날 수 없지, 내 잠자리인데 하고 도깨비를 물리치려고 지금 오늘 밤 다시 나타난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 다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원 요런 놈의 도깨비가 라고 덤벼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도깨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나의 손에서는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자, 사건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바로 밝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약간 행동 묘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좀 특징이고, 자,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새끼로 변하여 버렸던 것이다. 여기가 해석이 조금 까다롭지 않나? 여기가 유령 장군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유령 잡으려고 왔던 장군이었는데 그냥 광대새끼,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이야. 아, 나 무슨 미친 광대새끼 마냥 이게 뭐하는 짓이지? 라는 거야. 사실은 내가 도깨비라고 착각했던 게 도깨비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왜냐면 극적으로 제시하려고. 사실은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기보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두 모자 거지에게 매우 매우 동정과 연민을 크게 갖는 1인칭 관찰자가 나오는 거야. 틀림없던 도깨비가 순식간에 두 모자 거지로 변하다니? 이런 기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 여기 조금 선생님 밑줄 긋는 거는 까먹었는데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기 지금 뭐가 잘 어울리냐면 작은 따옴표가 잘 어울리지. 서술자 목소리가 되게 선명하잖아? 이런 거를 내적 독백이라고 해도 돼. 좀 섞여 있어. 그리고 이게 1920년대 소설들은 약간 서술상 특징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적 독백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냥 내면을 직접 제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모호하게 섞여 있는 편이어서 이거 내적 독백으로 볼 수도 있고 서술자의 내면 직접 제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여기는 그냥 완벽하게 내적 독백이잖아. 여기 원 이런 놈에 좀 이게 작은 따옴표 붙은 거 있지? 이거 내적 독백이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 자,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한 나는 또다시 몽둥이를 번쩍 들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내 착각일 수도 있어. 이게 도깨비들이 나를 홀리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시대상 아직 이런 비현실적인 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 서울에. 근데 이것 역시 이 두 모자의 사연을 보다 극적으로 제시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자, 아이고 왜 이럽니까? 점프 점프.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가라면 그저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히 못 들어온 데인 줄 알면서도 자, 못 들어오는 데였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일제강점기여서 우리의 그런 역사적 공간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 헐수할 수 없이. 근데 이게 지금 이효석이 쓴 건데, 이효석은 원래 우리말, 순 우리말 표현을 되게 많이 썼던 작가여서 내신을 위해서는 외워야 돼. 이게 헐수할 수 없이가 무슨 사투리라던가 뭐 이렇게 약간 하층민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사전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은 다 외워야 돼. 내신을 위해서. 눈물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네는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 어린애는 울면서 그를 붙들었다.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는 너무도 경솔한 나의 행동을 꾸짖고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라고 자책하는 중인 거지. 아니요, 앉아 계시오. 나는 고직이도 아무것도 아니니. 자, 고직이라는 거는 원래 이 동묘를 지키는 사람. 어젯밤에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한테도 여기가 잠자리였거든. 네, 나오다니요.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모자 밖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네는 어사무사하여서, 아까 헐수할 수 없이처럼 어사무사하여서도 알아둬야 되는 단어,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 그럼 대체 불은, 그러니까 도깨비 불이라고 착각했던 그 불은 뭐였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나 생겼습니까? 밤중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약을 바르려고 찾았는데 생전 있어야죠. 그러니까 약이 안 보여서 그것을 찾느라고 성냥 한 갑을 다 썼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떡 걷었다.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하기는 하였으나 단어 뜻 중요.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참혹한 그림이라는 비유적 표현이지. 여인의 다리에 대한. 이렇게 뭐가 참혹하고 뭐가 안쓰럽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조금 넘치는 소설이다. 그게 조금 한계다. 왜냐면 독자 스스로 판단하거나 상상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니까 고전소설 같잖아. 원래 현대소설은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된단 말이야.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무개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 여기 별표하고 옛날에 그 운수 좋은 날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운수 좋은 날에서도 신여성이라던가 신문물에 대해서 하층민들이 욕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게 뭐냐면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인 조선인들에게 근대화가 상당히 막 매력적이고 선망의 대상이라기보단 무섭고 두렵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삶을 좀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원수의 자동차라는 게 자동차가 문명에 이기고 자동차를 갖고 싶고 자동차를 타고 싶고 이게 아니라 자동차는 무서운 거. 그 다음에 자동차는 나를 해치는 거. 이런 약간 근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건데 아 이건 좀 이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일제강점기의 근대화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라던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친일 조선인을 위한 거니까 하층민에게는 딱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근대화였다는 걸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동차예요? 네,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에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근데 여기 갑자기 실망에 가까운 어조 이 앞부분에 뭐가 있었는지는 우린 몰라.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길을 돌이키려 할 때 사람들의 수물거리는 틈으로 나는 무서운 것을 보았다.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를 보았다. 이거 회상이지. 그 다음에 자동차에 깔린 여인네가 지금 바로 그 모자 거지 모자 중에 엄마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지. 자동차 안에는 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그득하였다. 오라질 연놈들. 자 이게 지금 나 역시 지식인이라던가 어떤 상층민이 아니라 도시 하층민이기 때문에 이 거지 모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좋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도 근대화의 혜택은 못 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동차에 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량배랑 진짜 기생년들인지는 알 수 없고 근대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인 거지. 그래 당신이 자 그러면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으니까 역순행적 구성인 거는 구성상 중요한 특징이니까 체크하고 네 그렇답니다. 달포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달포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두는 게 좋아.
병원인지 무엔지를 끌고 가니 생전 저 어린 것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도 없고 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 아들을 챙기고 싶어서.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 지금. 다리만 성하면야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순 있지만 얻어먹는 삶도 비참한데 그 비참한 삶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중요해. 아니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집이 원래 가난했고 남편이 죽고 나서 국어를 하게 됐고 자, 왜 이런 레파토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조선인이 많았기 때문에.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 그 운명이지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가 있었겠냐. 나의 눈에는 어느 결인지 눈물이 그득히 고였다. 연민, 동정, 안타까움.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의 돈을 모두 움켜서 뚝 떨어지는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었다. 자, 여기서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일는지 아닐지는 모른다, 아닐는지는 모른다는 뭐냐면 내가 이 여인과, 그러니까 이 거지 모자보다는 좀 더 나은 처지구나 라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수 있다라는 그냥 자기 내면이야. 하지만 그 꼭 우월감에서가 아니라 이 여인, 이 거지 모자에 대한 동정심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걸 돈을 모두 털어주는 걸로 이 사람도 지금 노숙하는 처진데 그리고 그 자리를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렇게 소설이 끝난다고 하면 이거 열린 결말. 여운이 남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 소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원래는 그런 멘트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대화에 대해서 혹은 일제강점이라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들을 다 외면하면서 살 것인지 막 이런 약간 좀 호소? 설득하는 약간 연설 같은 게 덧붙어 있어서 소설적인 한계는 조금 있는 작품. 하지만 너네가 꼭 기억하면 좋은 게 동정심과 연민, 인간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근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감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수 좋은 날과 마찬가지로 조선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과 가난,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면 끝.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작품. 별표해야 돼, 별표. 별표. 왜냐면 이기영의 고향은 경향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야. 그러니까 원래 경향소설이라고 해서 카프, 프로문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농민들이라던가 하층민들, 민중들을 계몽하고자 문학을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동과 선전, 계몽을 위해서 문학을 활용을 했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순수 문학하고 반대에 있단 말이야. 뭐냐면 목적의식이 있으면 좀 문학성이 떨어진다고 또 보니까. 근데 이기영의 고향은 그 경향문학 중에서 문학성이 매우 뛰어난 그런 작품이고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별표 2개 해놓고 다 잘 이해를 하면 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난소공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거든.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농민의식의 성장.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희준이에요. 희준. 이 김희준이 그 너네 문제 풀었을 때도 좀 특이한 단어 나오잖아. 3번 문제에 보면 하향적 시혜의식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럼 하향적 시혜의식이 뭐냐면 엘리트주의야. 그러니까 내가 되게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좀 많이 모자라고 못 배운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게 하향적 시혜의식인데 희준이라는 캐릭터는 연대의식으로 출발하는 되게 현대적인 캐릭터라는 거지. 그래서 희준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하향적 시혜의식, 즉 엘리트주의가 없어. 지식인으로서 내가 이들을 모두 이끌어야 한다 이런 위에서 이끌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어깨를 마주하고 함께 걷겠다라는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다. 진보적 지식인. 자, 그 다음에 마을에 철도가 놓이고 자, 여기도 좀 중요한 게 지금 이어서 생각해봐. 이거 시대순으로 돼 있으니까 마을에 철도가 놓였지만 이건 농민들을 위한 철도가 아니야. 절대. 제사공장이 들어섰으나 공장도 생겼어. 철도도 놓이고 여전히 가난한 고향의 현실을 목격한다. 왜 가난하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의 현실을 목도한 희준은 자, 소작농의 반대말이 자작농이야. 얘들아.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거. 근데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라는 건 원래는 소작농이 아니었는데 소작농이 돼버렸다는 거잖아. 완전히 부정적이야.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장농으로 전락에다가 밑줄을 긋고 써놔도 돼. 소장농이라는 이 계층은 일제강점기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조선시대에도 있지만 조선시대의 고전소설에서 소장농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원래 소장농이 아니었는데 소장농이 된 거니까 왜 철도도 놓이고 공장도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마을은 외형적으로는 분명 발전이 있는데 농민의 현실은 더 쇠락해버린 거지. 희주는 스스로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계몽활동을 벌이고 농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두레를 만들고자 두레에다가 형광펜 해두면 돼. 왜냐면 이 두레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기영의 고향이 되게 엄청 중요한 소설이 된 거야. 원래 현대소설에서 제일 가치 있는 소설은 비전을 제시하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이 두레라는 비전을 제시한 거야. 이기영의 고향은.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럼 두레, 이렇게. 이 소설은 두레라는 대안을 제시를 한 거지. 마름인 안승학을 찾아간다. 너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안승학이 지주가 아니야. 마름이야. 그러니까 지주가 얼마나 높은지 알겠어? 안승학은 매니저일 뿐인데도 이 마을의 그 지배자처럼 군림한단 말이야. 그러니 지주는 얼마나 막 엄청난 권력과 힘, 그 다음에 뭐 부를 소유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주하고 농민들하고 직접 소통도 안 해. 농촌의 변화를 위한 희준의 실천적 의지 두레,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여기는 이제 몇 가지만 체크를 할게. 안승학은 희준이와 정면 충돌하기 싫어서 표면상으로는 선선히 승낙하는 채 했으나 내심으로는 두레를 내자는데 그리 찬성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안승학과 희준은 약간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안승학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 것을 통해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 알 수 있고, 그것은 두레를 반대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올까 해서 겁내는 것이 아니라 희준이의 세력이 커질까봐 시기를 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안승학은 지주는 아닌데 희준이가 동네 사람들을 결집해서 뭔가 세력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보면 안승학은 그 뒤로 한참 동안 숲 하나를 굴리며, 그러니까 안승학이라는 인물이 되게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갑성이를 시켜서 학삼이를 불러왔다. 학삼이는 그가 민판 서집 사음을 운동할 때부터 그에게 다시 없는 신복이었다. 자, 여기 조금 중요해. 선생님 형광펜 치는 거를 깜빡했는데 봐봐. 민판서가 지준 거고 안승학은 마름인 건데 학삼이는 또 안승학의 하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농촌에 나타나는 수직적 계층 구조야. 이게 갑오개혁 이후기 때문에 신분제가 사라졌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층이 여전히 수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작품이야. 이 작품은. 자, 수염으로 항목을 보는 학삼이는 주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마루 끝에 걸터 앉는다. 같이 앉지 못하는 거지. 이리 좀 들어오게.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둘의 말이야. 주인은 한 걸음 다가앉으며 교활한 웃음을 가재 수염 밑으로 머금으면서, 자, 교활한 웃음에 왜 형광펜 쳐놨냐면 주인이 교활한 사람이라는 거를 힌트를 주는 거잖아. 안승학의 외양이라고 써놨는데 뭐 행동이라고 해도 되고 표정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안승학을 묘사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 얘들아, 서술자가 우리가 누가 부정적 인물인지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준다고 볼 수도 있고, 주인을 부정적 인물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다가가도 된다는 거지. 그럼 잘 되었네. 자네가 그것을 반대하게. 자기가 나서긴 좀 그러니까. 그래, 지금 곧 희준이가 왔다 갔는데 그런 말을 하기에 동네 안에 손해가 없거든 해보라고 했네만 나중에 생각해본 즉 뒷일을 누가 아나. 두레를 만들었다가 공연히 부비만 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넘치는 추렴새만 물리게 될 것 아닌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위선적이라고 쓰면 돼, 얘들아. 근데 직접 제시죠. 왜 위선적이냐면 지금 다른 계산 속에서 안승학은 두레가 싫은 거잖아. 희준이 세력을 키우는 게 싫은 거잖아. 근데 마치 그게 싫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면 어떡해. 마을 사람들을 아끼는 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우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비라던가 추렴새라던가 이런 단어들은 뜻 다 암기해야 돼. 내신을 위해선. 자, 중략. 이 사이에 이제 두레를 결성을 한 거지. 여기서 희준이 되게 적극적이고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지식인이기 때문에
왜 구보씨의 1일이라던가 만세전이라던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무기력한 지식인들하고 거리가 되게 먼 지식인이야. 그것도 조금 중요해. 그 다음에 두레를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얘들아 이게 두레로 놀고 이걸 진짜 놀았다고 하면 안 되고, 두레를 결성해서 두레를 바탕으로 농산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농군들은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많이 먹으면, 여기 좀 중요한데 형광펜을 까먹었어 선생님이. 술을 많이 먹으면 논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을 더 먹이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술을 많이 먹으면 노동력을 손실하게 된다, 혹은 생산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술 많이 먹지 말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일의 능률을 위해서 다 함께 술을 자제한다? 벌써 여기까지 농민들을 결집을 시킨 거야 희준이가. 공감대를 만들고 두레로 결집된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희준이도 그들의 틈에 끼어 앉아서 한 추렴을 들었다. 아니 희준이, 그러다 농군 되기 쉽겠네. 풍물 치는 거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자, 김선달은 앞니 빠진 말상 같은 얼굴을 흔들며 허허 웃는다. 약간의 희화화도 있어. 푸근하고 정감 가는 이미지를 위해서. 글쎄, 논두 매면 잘 매겠는데? 왜 농군이 되면 못 쓰나요? 이게 희준이가 농민들을 계몽하는 방식. 뭐냐면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두레에 참여하고 같이 농산일을 지으면서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농민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중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 안 되더라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참 별일이야. 왜 월급 생활을 안 해? 조천지는, 너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조천지 진짜로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천지가 참으로 의심스러운 듯이 희준이를 노려본다. 그런데 이 의심이 뭐냐면 이제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는 의심을 하는 거지.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니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너는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 무슨 주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주의를 갖고 농사를 한다고? 참, 땅 파는 게 좋아? 이상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나 희준이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자, 이 대화 때문에 이제 희준이가 다시 또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이것도 역시 조금 옛날 소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소설이라면 내적 독백에 가깝게 서술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좀 내적 독백이라고 하기에는 희준이 목소리가 딱 요 부분에서 숙명적 인생관을 갖게 되지 않았던가? 자, 이 부분에서 희준이 목소리를 느낄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 독백일 수도 있고, 이 붙임표 이렇게 표시를 해줬잖아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서술자가 희준이의 어떤 생각, 계획을 혹은 판단을 분석해서 제시하는 걸로 봐도 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서술자의 직접 제시, 희준의 내면, 혹은 희준이의 내적 독백. 근데 이제 다로 끝나는 문장이 너무 많아서 내적 독백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너네 여기 해석 잘해야 돼.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이거 희준이의 주의야. 이게 희준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야. 농사 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길쌈하는 것 같은 생산적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 대자 잘 알아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꿈꾸는 건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근데 이건 지금도 똑같잖아. 근데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 여기 보면 농민의 선망의 대상인과 동시에 희준이에겐 비판의 대상. 왜냐하면 놀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희준은 자본주의 사회 경제 구조가 낳은 폐단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 다음 봐봐. 놀면서도 잘 사는 까닭이 웬일인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놀면서 잘 사는 까닭이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놀면서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다 보니까 농민들을 알아듣게 일깨우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야. 놀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 희준의 내면을 직접 제시했다가도 볼 수 있고, 희준의 목소리가 느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구절이다. 근데 여기는 다 희준의 생각이야 얘들아. 그건 잊지 말아야 돼. 희준이가 생각한 거야. 자, 희준이는 올봄의 뒷산에 올라서 떡갈나무 잎을 보고 느끼던 것이 생각난다. 지금 이들은 마치 떡갈나무의 묵은 잎새와 같이 낡은 생각이 붙어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떡갈나무의 묵은 잎새의 원관념은 농민들. 햇잎새가 길게 싹 터 나오는데도, 햇잎새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도 묵은 잎새는 그대로 그 밑에 붙어 있다. 마치 떡갈나무의 묵은 잎새, 그냥 농민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농민들의 생각, 방금 전에 저런 생각. 새 시대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묵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인간의 봄이 무르녹아야만 그들의 묵은 잎새도 떨어지려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희준은 이들을 각성시키는 게 희준의 그 삶의 목표니까. 여기도 희준이의 내적 독백이라고 봐도 되고 내면 제시라고 해도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11편의 소설 중에 이렇게 실천적이고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지식인이 나오는 소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다른 작품하고 비교 대조하기가 되게 쉬우니까. 알겠지? 자, 김강사와 T 교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김강사는 나약한 지식인이고 T 교수는 교활한 지식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약한 지식인데 교활한 지식인이라는 대립적 관계가 나타나는 소설이고, 그런데 주된 갈등은 또 김강사와 T 교수의 외적 갈등보다는 김강사의 내적 갈등이 주된 갈등이라고 봐도 돼. 왜냐하면 김강사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지식인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미치도록 갈등하는 거야. 근데 물론 이 소설 전체 줄거리를 보자면 T 교수의 어떤 교활한 책략으로 인해 김강사가 지위를 잃게 되는 과정까지가 전체 줄거리야. 그래서 너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중간에 왜 T 교수가 막 조언을 해주잖아, 김강사한테. 그 과자라도 사들고 교장한테 가라고. 그게 막 T 교수가 김강사를 되게 아끼거나 혹은 김강사와 같은 위치에서 김강사를 뭔가 배려해서 이야기하거나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김강사를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 자, 몇 가지 또 이해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문화 비판회라니?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시치미를 떼고라는 건 문화 비판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지. 스즈키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선생님이 그 회원으로 굉장하게 활동하신 거는 학생들이 모두들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스즈키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표면적으로 보면은 스즈키는 김만필에게 어떤 경계심이 없고, 또 표면적으로 보자면 스즈키는 김만필에게 어떤 존경심을 표현하고자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 아니요, 그런 일 없어. 그건 무슨 잘못이겠죠. 김만필은 당장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 말을 부정했다. 가슴 속에는 그의 조그만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있는 것을 느끼면서.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내적 갈등. 이거는 현대시랑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들아. 현대시 왜 사령 있지, 사령? 자기가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문화 비판이라는 걸 말하지 못하는 것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셔요? 의아해하는 표정. 그 애가 해산될 때 선생님이 굉장한 열변을 토하셨다는 말까지 있는데, 아니,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스즈키는 여기서 서사적인 역할은 있어. 서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김강사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역할은 해. 근데 스즈키가 악인이라던가 스즈키가 일부러 김강사를 떠본다던가 그런 해석은 안 돼. 김만필은 그래도 부정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에는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바로 이거지. 선생님이 굉장한 열변을 토했던 거. 자, 김만필은 그것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의 현재 지위에 대해 잠깐 스스로 책망하는 생각에 잠겼었다. 그러나 그는 공세로 옮겨갔다. 이런 소리까지 냄새를 맡아가지고 학생 사이에 펼쳐놓는 그 근원은 대체 어느 곳에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에서, 이게 지금 일본에서 했던 활동이잖아, 문화 비판회가.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고 학생들한테 퍼뜨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지. 그런 소문 대체 어디서 들었소? 이제 여기 보면 스즈키가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는 거 보면 스즈키는 그냥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다카하시 군에게 들었습니다. 다카하시는 T 선생이 그러시더래요. 자, 그래서 소문이 형성된 게 T 선생, 다카하시, 스즈키. 네, 김 선생님이 굉장한 수재고 동경제대에서도 문화 비판회의 중요한 회원이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칭찬인데 실제로는 김강사의 지위를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말인 거야. 왜냐면 이때가 사상 탄압을 하던 때여서, 일제가. 그러니까 문화 비판회가 뭔데? 라고 하면 벌써 비판회니까 뭔가 시대현실이라던가 세태라던가 이런 걸 비판하는 활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탄압을 받던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김만필은 말없이 생각하였다. 이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깊은 책략이 있는 것이라고. T 교수는 대체 어디서 또 그런 소리를 냄새 맡아왔을까? 정말 셰퍼드 같은 작자다. 에다 별표하면 돼.
여기서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뭐냐면 김만필이 주인공인데 셰퍼드 같은 작자라고 평가를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T 교수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캐릭터인 거지. 게다가 바로 비속어 이놈 이번에 지 본색을 나타냈구나. 그러니까 이놈이 T 강사야. 지 본색. 그러니까 어떤 T 교수의 교활한 본색. 그러고 보니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스즈키까지도 의심스러워졌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하면 안 돼. 그냥 지금 김 강사가 얼마나 초조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제는 학생까지도 의심스러운 거야. 학생들까지도. 중략. 긴상. 그날 밤 일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H 과장 댁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던 날 밤. 자, H 과장이 약간 여기서 실질적 뭐 약간 좀 인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장인데 이 김 강사는 H 과장의 소개로 이 학교에 들어온 건데 T 교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니까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해서 조금 밀어내고 싶은 인물인 거지.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과자 상자를 들고 갔던 거 보셨죠? 김 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란 다 그런 게입니다. 난들 그런 짓을 하기가 좋아서 하겠소? 사실 여기서 T 교수도 약간 좀 그런 인물 아니냐. 그러니까 김 강사 같은 인물 아니냐라고 오해하면 안 돼. T 교수는 정말로 교활한 인물이야. 마지막 그 결말 부분까지 가면. 어쨌든 지금 연말도 되고 했으니 교장한테 뭐 과자라도 한 상자 사가지고 찾아가 두시란 말이오. 자, 그래서 또 T 교수가 김 강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지. 자,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면서도 김 강사는 T 교수의 말을 잊어버릴 수 없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내적 갈등이야. 당대 지식인들의 전형적인 내적 갈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전형적인 캐릭터고 전형적으로 나약한 지식인이. 자, T 교수 말에 대한 김 강사 반응 1. T 교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건 약간 좀 생활이라던가 현실적 가치에 쏠린 마음인 거지. T 교수 말에 대한 김 강사 반응 2. 근데 자기는 어차피 사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문화 비판의 회원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소문이 돌고 있고. 그러니까 소용없는 일이고 도리어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장 입장에서 사상 문제가 있는 강사를 쓰지 않는 시기거든. 자, 그 다음에 T 교수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모든 걸 생각해보면 진짜 나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자, 그러면은 정말로 유익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만일 그렇다면 T 교수의 말은 그냥 나를 조롱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또 좀 돌려서 생각해보면 T 교수의 말이 교장이 이제 너를 미워할걸? 그러니까 좀 잘 보이려고 노력해봐. 이런 조롱이나 협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나 어쨌든 그날 밤 김 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서양과자를 한 상자 샀다.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현실적 가치를 무시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지. 나약한 모습인 거야. 자, 윗뚜껑에 조품이란 두 자를 쓰고 겸손한 표현 선물이라는.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종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 해서 여기가 진짜 내적 갈등이 이제 내적 독백식으로 나오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봐봐. 내가, 나. 자, 여기는 내적 독백에 좀 더 가까운 서술인 거지. 근데 이거를 전지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여기는 종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를 구체화한 내적 독백에 가까운 서술이라고 보면 되고, 아니면 김 강사의 내면 진술이라고 보면 돼. 그걸 직접 제시, 내면 진술 직접 제시 이렇게 표현해도 돼. 암만 무얼해도 이 집만은 하기 싫다. 이건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양심. 이 집만은 하기 싫다. 자리 보전을 위해서 선물을 사갖고 가고 싶진 않다. 자, 그 다음에 아니다. T 교수의 말대로 세상이란 다 이런 거 아니야? 자리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암만 뽐내 본댔자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앞세워봤자 뱃속을 짜게면 S전문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직업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자,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게 이 뒤로는 자기 합리화에 막 빠지는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더럽다 하면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자들이 더 더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자기 합리화 시작한 거지.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놈들의 양심 아니야? 사실은 갖다 바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양심이 없는 거지. 나는 요런 조그만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놈들의 그 천박한 꼴을 비웃으면 그뿐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김 강사는 악마의 마음을 먹은 듯 잡고 과자 상자를 들고 서대문행 전차를 탄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그는 광화문 정류장에서 전차를 내려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지 않고 천천히 종로로 갔다. 그러니까 선물하는 걸 포기한 거지. 자,
헛되게 빛나고 쓸쓸한, 이게 바로 김강사 시선에 비치는 일제강점기 거리 풍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혼자 마음이 쓸쓸하겠죠. 왜냐면 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한참이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좀 이제 끝부분 이해 안 될까봐 욕심쟁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욕심쟁이라는 평가로 일가간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주머니, 친척 아주머니가 생각나서 파고다 공원 뒷골목으로 들어갔다는 건 그냥 친척 아주머니에게 전달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김강사는 자기의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현실의 손을 들어주지는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약한 지식인. 그럴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문화 비판회 활동을 했다라던가 이런 걸 감추지 않으려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자신을 소개해준 H과장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끝나 이 소설은. 그러니까 나약한 지식인들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내적 갈등이 세세하게 잘 형상화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자라는 거고, 미스터 방은 쉬우니까. 채만식의 미스터 방은 미스터 방이라는 이 무식하고 이기적인 인물을 통해서 당시 혼란한 세태를 풍자하고 싶은 거야. 진짜 궁극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건 미스터 방이라는 캐릭터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미스터 방과 같은 기회주의자들 자체보다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혼란한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네가 생각해봐. 그러니까 미스터 방에다 필기를 해두면 돼. 미스터 방은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기회주의자야. 그러니까 계산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한다라는 거는 그 사회가 자정작용이 없다는 거야. 그 사회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거야. 그럼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건 정말 잘못된 사회다.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읽을 때 조금 낯설만한 건 신기료 장수? 그러니까 구두수선을 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더라.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 앞장면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광복을 맞이한 거리의 풍경이 있어. 사람들이 다 설레고 기쁘니까 만세를 외치는데 아무도 구두수선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욕이 나오는 거야. 독립이 뭐 배불려줘? 근데 우리나라 독립했는데 안 기뻐? 그게 꼭 나한테 뭔가 물질적 이익이 있어야 기뻐? 얘는 물질적 이익이 있어야 기뻐. 왜냐면 봐봐. 2, 3일 지나면서부터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뭐냐면 물질적 이익.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가 없다. 순사가 없다면요?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그러니까 독립의 가치가, 그러니까 10전, 15전이 50전이 됐을 때 독립의 가치가 생겨. 해방이 됐다면 나한테 물질적 이익이 있고, 물질적 이익이 있다면 독립을 할 만하지. 하지만 나한테 물질적 이익이 없다면 독립은 뭐하러 해? 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매우 이기적인 거지. 역사의식이 없고 민족의식이 없으며 공동체적 공감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 해방을 저주해야 했다. 그럼 우리 이제 이쯤에서는 왜 해방 저주했는지 알아야 돼. 아, 물질적 손해를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도매상들도 돈을 더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소매상인 신기루 장수는 크게 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된 거지. 이런 연병할, 이런 게 바로 인물 희화야. 얘는 되게 상스러운 말투를 쓰죠. 그놈의 경제계는 다 어디로 가 되졌어? 독립은 뭐하라고 독립을 한담? 이기적이야. 일단 인간 대접을 못 받다가 인간 대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독립을 하면. 식민지로 있는 것보다. 얘는 오로지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들아. 미국 병정들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대. 그러면 너네 꽃덤불도 했고 산상의 노래도 했잖아? 그거야. 미소 점령기의 시작. 그러면은 일제가 원래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빈자리에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어떤 역사라던가 그런 것들을 정비해 주기에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권력은 미국이 쥐게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지. 말이 서로 통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이런 것만 계산이 빨라.
그리고 여기서 방산복에 대한 설명이 좀 적어서 그런데 산복이가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고 뭐 러시아 말도 조금 할 줄 알고 영어도 조금 할 줄 알고 막 사방팔방을 떠돌아다녔던 인물이기 때문에 다 나름 말을 다 조금씩 할 줄 아는 그런 재주는 있어. 그러나 슬플진저 여기 좀 중요해. 슬플진저는 약간 편집자적 논평. 그러니까 산복이가 슬프다라기보다는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방산복 편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아. 서술자 얘들아. 방산복에 대해 비꼬면서 서술하는 거 다. 총총이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양복을 얻었어. 양복. 자, 여기 중략 이유 부분 다시 중요해.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 수도 있다고. 노예로 사는 거에 불만이 없어. 산복은 먹고 사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미국인을 상전으로 모셔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야.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한 거지. 산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했다.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일이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끌어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통하고 있었는데 산복이가 그래도 어느 조금 짧은 영어나마 영어를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지. 자, 그 다음에 주급 15불을 받게 됐대. 산복이가 전 재산을 털어서 100원짜리 양복을 해 맞췄는데 주급이야 얘들아. 주급.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게 됐지.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한 것만으로. 그럼 너네가 여기서 생각을 확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스터 방으로 승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힘을 갖게 되는데 산복이가. 그럼 산복이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고작 구두수선을 하면서 아름아름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짧은 영어만으로도 이 정도의 부를 얻고 엄청나게 큰 집을 얻고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산복이보다 똑똑한 영어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의 어떤 실질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큰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되게 공평하거나 도덕적이지는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 방산복 풍자이라 1, 그 다음 방산복 풍자이라 2, 방산복 풍자이라 3, 방산복 풍자이라 4 보면 다 산복이가 얼마나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어떤 문화적이라던가 지적 소양 없이 함부로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 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공로일 수가 없지. 오히려 오해를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반어적 표현 되게 중요한 거. 풍자. 그 공로의 정비라에서 공로라는 표현 자체가 반어적이야.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훌륭해져 갔다도 반어적이야. 사실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작가가? 소설자가? 자, 너네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봐.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 그러면 어떤 은행의 중역이라는 건 은행장 밑에서 일하는 어떤 임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인데 미스터 방이 하는 일이 그렇게 거창한가?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 하는 일이 그냥 S소위라는 사람 통역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런 사택을 그냥 거저 얻지? 이게 바로 광복 직후에 도덕적이지 못한 부조리한 혼란한 사회상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렇게 나날이 형편이 나아지다가 방산복이 미군 S소위한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그냥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끝나. 그러니까 작가가 그런 어떤 기회주의자들의 그 권력이 그냥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다라는 것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염상섭의 임종은 다시 별표를 치면 될 것 같아. 그냥 염상섭이란 작가가 진짜 중요해. 이분이 사실주의의 끝판왕이어서, 그러니까 리얼리즘의 끝판왕? 그래서 읽으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염상섭 거는. 원래 서술도 되게 복잡하게 하시는 분이고 쉽게 쓰시지 않는 분이어서 죽음을 앞둔 인간의 생존 본능과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인데 여기 이기적이지 않은 대사라고는 진짜 그거밖에 없어. 선산에 묻히고 싶어 하신다. 그거 말고는 다 죄다 다 이기적이야. 그 너네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재종영이라는 사람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빨리 얘기할게. 의사가 없으면 약이라도 지어올 일이지. 사람이 성의가 없어. 자, 이거 병인의 대사다.
침대 위에서 간신히 부축을 하여 일어나 앉은 병인은, 자, 병인이라는 표현도 낯설어서 안 읽히는 사람은 병자, 환자라고 바꾸면 돼. 만경에 빠진 사람 같지도 않게 의식이 분명하고 숨결은 차지만은 말소리도 또랑또랑하다. 그러니까 만경에 빠진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끝.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이라는 거야. 병인은 어제부터 입원하기 전에 되었다가 맞지 않는다고 물렸던 한의를 병원으로 불러오라고 쪼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입원하기 전에는 한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한의사를 치웠다가 다시 병원으로 한의사를 데려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자기의 병 증세를 잘 이해하고 의사와 수작이라도 할 만한 아우 명호더러 꼭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제 오늘 2번을 갔다 오면서 의사가 시골 출장을 가서 못 만났다고 약도 못 지어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 톡 건드리기만 해도 끊어질 듯한 신경만 날카로운 병인은 왠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한의사 데려오기 싫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운 판이라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야. 너네가 병인이 좀 유난하다고 느끼면 절대 안 돼. 이 소설을 읽을 때. 지금 작가가 비판하고 싶은 게 그런 생각이야. 이 병인은 지금 임종을 앞둔 사람이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이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둔 심각한 중환자인데 자기가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중환자에게 생명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본능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짧은 시간을 못 견디고 사람들이 계속 계산만 하는 거를 비판하고 싶은 거야. 자, 여기 보면 어서 퇴원부터 하시고 의사는 이따 저녁 때 불러오기로 하죠. 하고 퇴원하자고 조르고 있어. 근데 이 이전에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 병인이 병원에서 죽으면 장례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을 해. 지금 이 소설이 쓰였던 때는 장례식을 집에서 치르던 때야, 얘들아. 그러니까 출산과 장례가 집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시대야. 그러니까 퇴원을 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떨어졌어. 오늘도 부쩍 더워진 날씨에 전차를 타기도 어중된 거리라 걸어서 왕복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병실에 들어선 명호는 우통을 벗어놓고 찬찬히 병인을 달랬다. 오늘 해를 넘길 줄 모르는 병자에게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몹시 섭섭하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으나 어쨌든 한약첩쯤은 급한 것이 아니라, 자 봐봐, 한약첩이 급한 게 아니래. 뭐냐면 사실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면 급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급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빨리 퇴원시키는 게 급해. 누구를 위해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 예정대로 퇴원을 어서 시켜야겠는데 또 딴소리가 나올까봐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합리적인 듯 하지만 이기적인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너네가 여기 보면 퇴원은 무슨 퇴원, 약이라도 지어가지고 나가야지, 이대로 나갔다간 당장 숨 막혀 죽어 하면서 이렇게 병이 서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병자는 성한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동정과 성의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으로 여기는 거. 여기 나오는 이 병인이 좀 너그러운 모습이라던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히스테리하고 짜증하고 막 이렇게 약간 불신하고 그 다음에 썩내고 쪼르고. 근데 그게 곧 꺼져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인간의 아주 인간적인 그 본능이라는 거지. 생명에 대한 본능, 삶에 대한 어떤 집착,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소설이야. 자, 퇴원 논례는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자, 퇴원 논례에서 논례가 논의, 그러니까 왜 퇴원 논의가 이루어졌고 퇴원을 종용하게 됐냐면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이제 조금 길게 끌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벌써부터 나왔던 문제. 그러면 급한 고비를 넘겼지만 곧 돌아가실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진 모르지만 아직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좀 생긴. 그러니까 지금 빨리 퇴원하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 보면 정신이 말짱할 때는 옆 사람이 미안해할 만큼 입원료가 많아지는 게 걱정된다라는 말도 하고 죽은 뒤에 장비 마련까지 하는 사람이 병세가 차차 침중해지고 육체적 고통이 심해지니까 덮어놓고 병원에만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집착과 본능적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병인이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는지가 쭉 서술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요약적 제시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그냥 요약적 재신 것만 표현하면 되고. 중략 이제 돌아가셨어요, 얘들아. 신체를 모셔드린 방에는 불은 떼어놓았으나 미리 세간을 말끔히 치우고 병풍만 한 채 남겨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모시려고 했던 방이 그냥 돌아가실 걸 생각해서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기 편하게 그냥 또 이렇게 빈소방으로 만들어 놨었던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거지. 병원에서 떠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병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빈소방으로 마련해놓고 원래 거기 이제 모시려고 했던 거야. 그 다음에 발상 전의 과수댁은,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불이 나게 보따리를 풀고 무엇을 찾았는데 명호가 지어온 약봉지, 그러니까 원하던 약을 먹지 못하고 죽은 병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유발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 만족에 하는 행동이야, 얘들아. 병인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약봉지도 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새를 붙이고 받아둔 성수도 뿌려두고. 그럼 너네 이제 봐봐, 이 사람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 거야, 성수를 뿌리는 거 보면. 근데 저기 뒤에 재종영이란 사람은 와서 불교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다들 병인 생각 없이. 그 다음에 3일장을 할까 5일장을 할까, 그 다음에 장비,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까, 장례 비용.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게 어떨까, 화장이 좀 더 싸고 짧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인은 그래도 매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화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또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고, 할 말은 없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고 내일 하루인데 산역을 어떻게 해? 5일장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또 연구차에 버스도 한 대 따라가야 되고 자동차 싹만 해도 4만 원은 들 거고, 아유 이게 화장장으로 치르면 5, 6천 원인데 몇 배가 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아니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죽은 다음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젊은 축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도 그 말이 옳다고 찬성하거나 그르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머릿속에 다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알아누웠다던 명호의 재종영이, 그러니까 알아누워 있기 때문에 문병을 안 왔었어, 얘들아. 알아누워 있으니까 문병을 안 왔던 재종영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조상은 왔어. 그러면 이 마지막 인물은 뭐를 할까? 근데 뭐를 하냐면 상제들보다 더 서럽게 울어. 뭐 이거는 장례 예설이니까 너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그럼 진심으로 막 그 병인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애정을 보여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염주를 꺼내들고 연부를 외는 거는 얘들아, 이 사람 지금 성수 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만족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한식경이나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연부를 했다라는 건 지루하다?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라는 암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뭐 관상 명정을 쳐들고 관위에 끼워놓고, 뭐 그 다음에 장지에 나가서도, 장지라는 게 매장하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야. 하관할 때 또 이 종이 봉지도 끼워놓고. 자, 여기가 별표죠. 성수에 말끔히 씻긴 혼백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어서 성수로 씻었단 말이야. 또다시 불타에 대자대비한 공덕에 안겨 안온이 잠들지 모르나. 이거는 이제 서술자의 평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병인을 위한 장례인 건지 다 각자 자기를 위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그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제각기 소임이나 향의를 기울인데 만족을 느낄 것이었다. 그러니까 병인에 대한 애도가 없다. 그래서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사실은 매우 이기적이라는 거를 꼬집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병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병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 알겠지? 네, 이게 끝.